제14강 코로나 이후 북한 비핵화 평가와 전망을 올린 지 8개월 만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미국 패사디나 현지에서 4개월간 봉쇄령 하에 집콕하면서 미국 역사에 남는 미국 대선 과정을 보면서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는 4월 초에 필자가 제15강 바이든 외교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에듀캐스트에 올린다. 바이든 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를 4월 말에 마무리하고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외교 안보팀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 압박을 토대로 대화를 유도하는 단호한 외교를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4월 2일 워싱턴에서 만나 인도 태평양 안보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논의하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 강화와 대북 제재 완전 이행 합의에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협의를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3월 중국 샤먼에서 만나 한중 양자 현안과 북한 비핵화 방안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삼각연대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서 한국을 공략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강한 견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중 갈등 관계보다는 북핵 협력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향도 감지되는 등 동아시아 외교전이 빨라질 조짐이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변수가 한반도 상황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남북의 자율성이 예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의 임기 말기를 보면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될 때 남북의 교류와 대화도 성과를 낸 경험이 있어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군사적 반응은 자제해야 하며 바이든 정부가 발표할 대북 정책 내용에 따라 가능한 남북 교류와 협력의 범위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바이든 외교팀이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하는 차원에서 전 정부가 추진한 방향과는 달리 북핵 문제를 단계적 군비 통제로 접근하여 북한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도 참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한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제1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질서의 글로벌 트렌드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외교 안보팀을 들여다보고 바이든 외교팀이 추구하는 다자주의의 복귀는 무엇이냐를 분석한다. 제2부에서 앞으로 4년간 바이든 정부의 재검토 중인 대북 정책은 무엇인지를 한반도 정책 방향에서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질서의 글로벌 트렌드와 바이든과 그의 외교팀은 누구인가를 간단히 들여다보자.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국제 질서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5가지 시나리오 중 현상 유지와 성곽도시를 택한 것 같다. 큰 틀에서 앞으로 국제 질서는 5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 현상 유지. 2. 성곽도시. 3. 팍스 아메리카나. 4. 팍스 시니카. 5. 팍스 유니버설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 현상유지와 성곽도시다. 미중 양극화 대결 구도가 각각 성곽도시로 동맹국을 끌어들여 현재 코로나19 이후 국제 질서에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구도에서 미중 관계는 악화, 개선, 지속 3가지 가능성을 활용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G2 체제, 협력과 경쟁하는 디지털 평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말은 냉전 시대와는 달리 탈냉전, 디지털 시대인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각각 성곽도시 형태를 자급자족의 폐쇄적 체제 내지 큰 정부 체제로 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각 성곽도시로 끌어들인다는 의미다. 3. 팍스 아메리카나. 4. 팍스 시니카는 각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재편을 뜻한다. 이들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5. 팍스 유니버설리스트는 UN 등 국제기구, 국제법, 협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제 질서다. 이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필자는 앞으로 현상 유지와 성곽도시 시나리오를 큰 흐름이라고 본다. 이런 국제 질서 윤곽에서 바이든 외교팀은 코로나 이후 성곽도시와 현상 유지 틀에서 한반도 정책에 중국을 일본과 한국 동맹국으로 포위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위협국가로 규정하여 민주국가를 미국의 성곽도시 테두리에 넣고 탈냉전 디지털 시대에 중국 전체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인가를 들여다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78세로 펜실베니아주
스클랜턴에서 출생했으며 델러웨어 대학에서 사회학 정치학을 전공한 후 시래큐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법학 전문 석사학위를 받았고 델러웨어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월밍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70년 뉴캐슬 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공직 활동을 시작하여 1972년 11월 미국 역사상 만 29세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정치 경력으로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6년간 상원 의원을 지냈으며 외교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외교, 국방,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두 차례 외교위원장에 올랐던 명성을 가진 정치 구단이다. 1999년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을 담은 페리 보고서를 지지하고 2005년 고위급 특사 임명, 북핵 프로그램 제거의 최우선 목표, 북한의 체제 변경 정책 포기 등 3대 원칙을 스스로 제시할 정도로 북핵에 관심이 많았다. 2008년 대선 때 오바마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오바마의 취약 분야인 외교, 국방 분야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09년 1월 20일 제47대 부통령에 취임하여 8년간 부통령으로 오바마의 최접근 거리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지켜보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까지 있다. 바이든은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한파로 분류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2020년 대선 중인 9월 미국 외교협회 CFR은 트럼프 때와 달리 바이든 시대의 북핵 해법은 실무 협상의 바텀업 방식, 비핵화 성과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정상회담, 김정은은 살인적 독재자라 부르며 북인권 해결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은 2020년 11월의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나와 트럼프와 팽배한 신경전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다. 하지만 투표 이후에 트럼프는 미국 각주에 부정특별하며 소송을 걸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승자는 바꾸지 않았고 그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2021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위자와 사회 정치 사회화 과정이 주는 원칙론과 교훈론은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이라는 특별한 식견과 경륜, 민주공화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교유관계와 경청하고 타협하는 지혜는 노련한 정치인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반면에 그의 오랜 정치 경험에 비해 특별히 드러나는 업적이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그러나
그에 모나지 않고 튀지 않는 성품은 현재 미국이 처한 팬데믹 위기 시대에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옆집 할아버지와 같은 온화한 이미지와 타고난 친화력, 웬만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차분함, 쉽게 원칙을 버리지 않는 소신 등은 신뢰감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를 움직이고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정치 사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위임한 창의론에 입각한 통치 스타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의료 전문가에 맡기는 데서 자신의 업적보다 국가위기 돌파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된다. 바이든이 미국 대공황 이후 최대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인 코비드19와 경제 문제를 3월 초에 대규모 부양안을 민주당의 예정대로 통과시켜 그의 집권 초기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처와 이민 개혁과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과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은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자. 특히 이들 진용은 바이든의 식견과 경륜을 잘 알면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뤄본 전문가들로 두루 포진되어 있어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재검토가 끝난 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외교팀은 중국을 견제할 아시아 자루의 컷 캠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다. 그 다음 제이크 솔리번은 1976년 11월 28일생 미국 나이로 43세로 외교관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바이든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외교정책 분야 수재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사령관인 토니 블링컨은 1962년 미국 뉴욕주 용크스에서 유태계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친 도널드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헝거리 주재대사, 숙부 엘렌 역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벨기에의 주재대사를 지낸 외교관 가문의 출신으로 대단히 지적이고 유능하다는 평가되는 인물이다. 웬디 설먼은 1949년 6월 9일 미국 출생으로 1971년 스미스 대학 학사, 1976년 멜랜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를 취득했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1년 국무부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바 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2000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때 수행하기도 한 한반도 전문가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킴, 한국명 김성룡 인도네시아 대사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2021년 1월 20일 발탁했고, 국무부에서 중국과 대북 정책을 재검토가 끝나는 무렵 성킴을 다른 매파 출신으로 대처했다. 최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로 발탁된 댄 클린턴 브링크 주 베트남 대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대북 강경파다. 클린턴 블링컨은 1994년부터 외교관 업무를 시작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역임했다. 클린턴 블링컨을 보좌할 정박 47세는 뉴욕에서 자라 콜게이트 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 정보 당국에서 오랜 기간 북한 분석을 했다. 그의 경력은 중앙정보국 CIA 한반도 분석단 분석관 2009년부터 14년, 국가정보국 NDI 북한 담당 정보관 2014년부터 16년,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태평양 미센터 선임 분석관 2016년부터 17년을 거쳐 2017년 9월부터 띵탱크의 브링크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았다. 2020년 4월에는 북한 정권을 분석한 비커만 김정은 책을 냈고, 11월 미 대선 직후 바이든 당선자의 정권 인수를 위한 기관 검토팀에 참여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부터 올라가는 바름업 방식을 강조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조하는 원칙론자이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미동맹에 해로운 여러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평가를 한 전문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누리집에 실은 한국 민주주의에 들어온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글에서 문정부 대북 포용 정책을 위해 대북 전단 금지법 등으로 북한 인권 탄압의 활동을 억누르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한 바도 있다. 무엇을 말하나 바이든 외교안보팀 특징 중 하나는 동북아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고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 난제인 중국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 공조라는 바이든의 해법을 공유하는 인물들이다. 15강 제1부 두 번째 주제인 다자주의로의 회귀를 알아보자. 제이크 설리번을 알면
미중 패권 싸움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의 주장은 중국을 위협적이고 배타적인 대상으로 정의하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로 원칙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에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를 다시 해석해 봐야 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1. 민주주의 2. 동맹 3. 다자주의를 중점으로 조언한다. 그는 다자주의를 큰 틀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의미하고 작은 틀에서 다자주의를 확장된 보호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핵심 전제로 삼는 신보호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을 최우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과거 냉전시대의 소련의 붕괴에서 배운 교훈론으로 바이든 정부의 미국을 다시 강건하게 Build Back the Better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다. 바이든 팀은 미국을 강건하게 하되 미국의 이익만 내세우지 않는다. 다자주의 규범과 그리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혼자 헤쳐나가기에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고 미국의 힘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경제난, 인종 갈등 등으로 물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같이 싸워줄 동맹이 필요하고 동맹국과 공동이익에 많이 회석되어 규범과 다자주의에 호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슬로건의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을 넘어 국내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보호주의 정책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디지털 시대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선도에서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포위 작전해서 승리를 거두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전개하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뒤집기가 본격화되지만 뒤집을 수 없는 정책이 바로 대중국 정책으로 미국에서 중국은 초당파적 이슈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분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경제 정책을 책임질 제넷 앨런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3월 19일 상원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은 분명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라며 중국의 불공평한 공정한 행위에 맞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중국 압박 방식에선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간 관세 공격에 집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적 접근에 주력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기초에 비춰볼 때 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인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 유력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정책을 책임질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컷 캠버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최근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구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10개국 The Democracy 10과 Quad 확대를 제안했다. D10은 G7 주요 7개국에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한 개념이다. 쿼트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 회의체인데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합쳐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 말은 2020년 5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민주주의 10개국 D10이 모델로 5세대 5G 통신망 분야에서의 주요 7개국의 한국, 인도, 호주가 가세한 D10이 결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일치한 것이다. 캠블 전 차관보는 중국에 맞서 무역,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 문제에 대응하려면 이런 연합국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안보 파트너십은 퀴트 4개 협의체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연합은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해 있는 것이 쿼드로 이 쿼드의 확대를 통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 점이다. 동시에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연대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자루 캠벌은 중국에 이어 북한 문제에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캠벌은 12월 2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 KFE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지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대북 정책 속도감과 바이든 정부가 취할 정책 중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한국과 협조해야 하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우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혼자 풀 수 없고 다른 나라와 함께 일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동맹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 같은 대중국 압박 그룹에 동참할 경우 자칫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최악의 경우 2017년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스티븐 노퍼 콜롬비아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악화될 것이라며 한국 앞날에 헤쳐나가기 매우 어려운 길이 놓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성곽도시를 형성하며 경쟁하면서 한국에게 줄 서라 안 했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반도체나 5G AI로 양 진영에서 험난한 줄타기 외교는 한계를 드러내 원칙론과 교훈론, 창의론에 입각해서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에서 역행하지 말고 후손 때를 위해서 그동안 70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 관계 차원에서 잘 결정하여 디지털 시대와 탈냉전 시대의 코로나19 위에 맞는 전략을 세워 잘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성곽도시에서 버림을 받고 저개발 국가로 추락되는 참사는 면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한일 관계 개선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한일 양국의 상호관계를 개선하라는 노골적 압박한 바 있고 중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경해진 지금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 전략의 지정학적 이유로 핵심 측 린치핀인 한국과 주춧돌 코너스톤인 일본의 불화를 용인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서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위기를 맞던 한미동맹은 회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 탓에 장기간 공존해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도 조속히 타결되어 기반을 닦은 바 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또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미국을 지키겠다는 한반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드러난 밑그림은 선압박 후 대화라고 볼 수 있겠다.